안녕하세요. 들으시면 아마 어이가 없을 시댁을 고발하려 합니다. 시댁살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가벼울 정도로 황당한 시댁 얘기죠. 전 40대의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위였던 남편은 듬직하지만 귀여운 구석도 있던 딱 제가 선호하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빠처럼,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제 곁을 지켜주며 함께 했었죠. 안 그래도 좋은 마음이 있는데 주변 지인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며 잘 만난 것 같다는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은근히 자상한 구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로맨틱한 구석이 있다고나 할까요? 어느 날은 일에 치여서 지친 저에게 갑자기 꽃다발을 선물해 주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 좋은 저에게 당사자인 저보다 더 축하를 해주며 가끔은 행복함에 눈물까지 보이곤 했죠. 오히려 제가 더 무뚝뚝한 편이었고 남편이 더 감성적인 느낌이 많았습니다. 제게 늘 주기적으로 꽃다발을 선물했었는데 그런 그 사람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제가 반대로 꽃다발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남자에게 꽃 선물을 해본 게 처음이라 이게 괜히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꽃다발을 줬는데 그걸 봤더니 한방 웃음을 짓다 이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꽃말 하나하나가 적힌 작은 편지를 보며 이걸 사면서 꽃말까지 고민을 했을 제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감동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죠. 제가 나름 애교를 부려보려고 노력을 해보긴 했는데 남편의 과한 애교와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이런 귀여운 면과 감성적인 면이 있다고 말하면 다들 믿어주질 않았죠. 왜냐면 외적인 모습은 정말 듬직한 남성 그 자체이니 말입니다. 생긴 것과 다른 행동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직장 때문에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도 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요리에 영 소질이 없었는데 남편은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요리들을 금세 뚝딱뚝딱 해내곤 했어요. 무엇보다 그 음식들이 제 입에 딱 맞아서 저희는 집밥 데이트도 즐겨 했답니다. 제가 한식이 먹고 싶으면 한식을 뚝딱 해줬고 양식이 땡긴다고 하면 양식을 뚝딱 해줬죠.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남편이 만들어준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솔직히 배달을 시켜 먹기가 싫었어요. 남편은 힘들었겠지만 전 그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평범한 그런 연애를 한 지 2년차가 되었을 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나이도 딱 적당한 나이였지만 저희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원했기에 조금은 서둘러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저희의 뜻을 양가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받아주셨고 순조롭게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은 덕분에 저희 수준으로 집도 구하고 살림살이들도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집은 대출을 끼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요. 결혼을 한 후에도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달 정도는 시댁의 간섭도 일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한 달의 행복은 정말 한 달에서 딱 멈췄고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죠. 하루는 저보다 2살 어린 신우가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저예요. 잘 지내죠? 아, 네, 아가씨.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가씨도 잘 지내시죠? 네, 언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말에 시댁 그 형님이 보자고 하셔서 형님네 들렸다가 시댁도 가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애들을 데리고 가기가 조금 그래서 언니한테 좀 부탁을 하려는데 괜찮죠? 우리 애들은 지들끼리 알아서 노니까 새언니가 밥 챙겨주고 뭐 잠자리만 봐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을 봐본 적이 없어서 난감하긴 하네요. 난감할 거 없다니까요. 애들이 알아서 다 해서 새언니가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애들 뭐 챙겨야 할지 대충 적어서 줄 테니까 걱정 마요. 갑작스러운 신우의 요청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형님을 보고 시댁까지 들려야 한다고 하는 거 보니 뭔 일이 있구나 싶어서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주말이 왔고 신우의 애들이 6살, 4살 남자애들이라 조금 긴장이 되긴 했죠. 제 친구들 애들만 봐도 이 나이 때 남자애들의 파워가 장난 아닌 걸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아닌 둘이 오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조카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고
난리를 치며 온 집안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 아이들도 아니니 막 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오냐오냐 할 수도 없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열받은 건 본인 시조카들이 와서 제가 난감한 상태인 거 뻔히 알면서도 나물러라 하면서 누워서 뒹굴고 있는 남편의 태도였죠. 지켜보다 화가 나서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TV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나 혼자 혁준이랑 혁수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 당신 조카들인데 나물러라 하고 그러고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으면 어련히 나와서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쉬는 날. 정작 나는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냅둬 알아서도 놀으라고. 지들끼리 애들끼리 노는 거지 내가 뭐하고 놀겠어? 애들이 계속 놀아달라고 부추잖아. 귀찮으면 앞에 놀이터라도 가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오던가. 아 귀찮아. 나도 주말에만 쉬는데 왜 그래 정말? 당신 조카들이 왔는데 왜 내가 모시고 당신이 쉬냐고. 정말 이럴 거야? 이렇게 나몰라라 하면서 무슨 애를 낳자는 거야? 얘 나오면 나만 독박육아 할 게 훤히 보이네? 남편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시조카들인데 막상 반나절을 함께 있다 보니까 지친 건지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였죠.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 했고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는 듯 했습니다. 과연 저렇게 이쁘다던 조카들이랑 노는 것도 귀찮은데 본인 자식이라고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애를 빨리 낳자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었고 저 역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남편의 태도를 보니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우가 오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싸운 건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서 괜히 서로 딱히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보냈어요. 평범하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제가 좋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쉴 수 있는 텀이 생겨서 강제 백수가 되어 한 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은 건지 이 사실을 입사한 남편 때문에 알게 된 신우의 반응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니 평일에도 아이들을 봐달라고 했고 제가 거부를 하자 시무를 앞세워 저를 욕먹이게 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시무의 잔소리 폭탄을 들어야 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연수야, 육아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그래야지. 너 나중에 애 낳고 어디 가게 되면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러냐? 어? 민정이가 오죽하면 애들 좀 봐달라고 하겠니? 너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다 큰 애들 봐주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거 싫다고 해. 어머님, 저도 일장이란 게 있잖아요. 뜬금없이 아침에 애들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적어도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제 애들 낳고 아가씨한테 애 맡길 일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정 마음이 불편하시면 어머님이 봐주세요. 저는 혁준이랑 혁수 너무 힘들어요. 야야 연수야, 너 그렇게 싹퉁머리 없는 애였니? 조금 당황스럽네. 민정이가 지금 뱃속에 셋째가 있어. 아직 뭐 말 안 해서 네가 몰랐나 본데 지 몸도 몸이 아닌데 자꾸 시댁에서 부르니까 힘들겠지. 그러니까 애들 좀 봐줘라. 시모는 제게 매정하고 싹퉁머리 없다고 말을 하며 본인 딸만 감싸도는 얘기를 이어갔어요. 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었죠. 정말 싫었지만 셋째까지 가졌고 몸 상태가 좋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댁에 뭔 일이 있는지 신우네 시댁에서 자꾸 호출이 와서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을 들으니 괜히 또 마음이 약해져서 봐주겠다 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봐주곤 했죠. 하루나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딱히 요리에 소질도 없는데 당황했죠. 그러나 애들이 먹고 싶다는데 배달로 시킬 수도 없잖아요. 배달 음식은 자극적이라 먹이기도 조금 그랬죠. 결국 급히 마트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와서 아주 정성껏 애기 된장찌개 레시피를 검색해가면서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다행인 건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그 산만하고 시끄럽던 시조카들이 앉아서 찌개에 밥을 말아먹는 걸 보니 또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평화는 잠시뿐이었고 밥을 먹자마자 거의 집안을 날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둥바둥할 때 남편은 애들이 와 있으니 빨리 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늦게 들어와서 저를 더 열받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신우에게 보내고 완전 뻗어서 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와 시모에게 부재 중 톡 문자가 미친 듯이 와 있었어요. 어리둥절한 마음에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미친 듯이 소리를 치며 말하더군요. 새언니 미쳤어요? 대체 애들한테 뭘 먹인 거요? 혁수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네? 애들한테 준 게 된장찌개랑 요구르트 말고는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애들 찌개도 자극적일까봐 레시피 다 보고 만든 거고 재료도 마트 바로 가서 사온 건데 그럼 제가 지금 생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대체 우리 혁수는 왜 아픈 건데요? 새언니 말고는 없잖아요. 순간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물론 애가 아프니 흥분한 건 알겠는데 앞뒤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애봐준 제게 소리치며 말하니 열받더라고요. 저기요 아가씨,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먹인 게 없다고 똑똑히 말했죠. 애가 아파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엄마인 본인이 애를 직접 봐야지 어디 무서워서 애 봐주겠어요? 기껏 고생해서 애 봐주니까 돌아오는 말이 겨우 이런 거라면 누가 봐주고 싶겠어요? 저는 신우에게 확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 시모에게도 한 소리 들었어요. 억울했지만 그냥 상종을 말자는 생각으로 아예 생각조차 안 하기로 했죠. 그런데 웃긴 건 그 이후에도 또 본인이 아쉬우니 살살거리면서 저한테 애들 좀 봐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매번 시댁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대체 어떤 시댁이 셋째까지 임신한 며느리를 매일같이 호출할까 싶었어요. 시댁이 아니면 형님이 부른다고 하는데 그걸 부른다고 곱게 갈 성격도 아닌데 왜 저렇게 끌려다닐까 싶었습니다. 새언니 미안한데 내일 모레 애들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이 갑자기 또 보자고 하셔서 가봐야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절대 안 봐준다고. 알아서 하세요. 애초에 아가씨 애들이고 시댁 형님 만나는데 왜 애들을 두고 가려고 해요?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요? 자꾸 저한테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다 필요 없고 저 애들 봐주기 싫어요. 무슨 사정을 해도 2번 다시 안 봐줄 거니까 알아서 해요. 형님이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새언니, 애들 데리고 갈 상황도 아니고 부탁 좀 할게요. 저번 일은 혁수가 너무 아프니까 제가 눈이 뒤집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불편하니까 이런 전화도 그만하세요. 더 할 말 없으니 끊을게요.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본인 애들을 데리고 왔고 전 황당해서 이게 뭐냐고 물었지만 시누이는 정신없이 애들에게 들어가라고 했죠. 또 신난 시조카들은 소리를 들으며 막 뛰어들어왔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새언니 어쩔 수 없어서 데리고 왔어요. 잘 부탁해요. 그리고 애들 조심해야 할 거 제가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보고 참고해요. 한 10가지가 넘는 주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챙겨줘야 할 것들과 피할 것,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는데 다 떠나서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아서 미치겠었죠. 당신 동생한테 전화해서 당장 애들 데리고 가라고 해. 안 그럼 집으로 내가 데려다 놓을 거라고. 이게 대체 뭐하는 똥매너야? 어? 날 얼마나 무시하면 이딴 짓을 하냐고. 나 이번에 가만 못 넘어가니까 당장 전화해서 말해. 둘 사이에 나 좀 냅둬. 왜 나한테 그래? 아, 나도 몰라. 딱 저 말을 듣는데 그냥 주둥이를 딱 한 대만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던 남편의 모습은 대체 어디 간 건지 겨우 결혼 1년 차도 안 된 상황인데 이런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더니 벌써 잡은 물고기가 된 건가 싶었죠. 어쩌면 아직 아이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구나 싶었던 게 진지하게 이혼 생각까지 했어요. 저렇게 가진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신우는 본인 엄마인 제 시모에게 뭐라고 말을 전달했는지 시모는 제게 전화로 난리를 쳤습니다. 너는 애가 왜 그러냐 대체? 어? 시조카들 좀 봐주는 걸로 온 집안에 들쑤시고 난리를 치고 자빠져 있네.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터뜨렸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 애들도 아니고 신우애를 일주일에 셀 수도 없이 봐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봐주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매번 어머님도 난리, 아가씨도 난리인데 제가 좋겠어요 그럼? 제가 신우 똥이나 치우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쳤냐? 제가 미쳤어요?
그쪽들이 미쳤지? 남편이란 놈은 나물러라고 제가 무슨 지 엄마나 되는 줄 알고 밥 줘라, 빨래 줘라, 간식 줘라 이러고 있고 시모라는 사람은 지아 아들 딸만 챙길 줄 알고 신우라는 건 개념이란 게 있는 건지 그냥 솔직히 그쪽 식구들 상종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당신 귀한 아들 반납할 테니까 평생 옆에 끼고 어화둥둥 하면서 사세요. 저렇게 확 지르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오늘 전화를 받지도 않았죠. 어차피 이혼도 하겠다 맘먹었고 시모한테도 지르고 나니까 용기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스피드하게 해결하기로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가 본인 시댁과 형님이 자꾸 보자고 한다는 게 거짓말 같았어요. 촉이란 게 있잖아요. 이혼까지 결심한 마당에 너도 죽었다는 마음으로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해보니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얘들을 너무 좋아해서 봐준다고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신우 남편에게 대화 끝에 신우네 시댁과 형님네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그 곧장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난데 나 지금 너희 엄마한테 니네 오빠 반납했거든?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니네 시댁이랑 형님네 가서 한바탕 해볼까 하는데 어때? 뭐라고요? 거기 왜 가 당신이? 뭘 왜 가? 대체 시댁이랑 형님이란 것이 왜 그렇게 널 불러서 날 고통스럽게 했는지 나 이유는 알아야겠어. 억울하잖아. 전화를 끊고 전 정말 바로 신우네 시댁에 갔고 형님이란 사람을 시댁으로 불러놨어요. 제가 보자고 하니 이쪽에서는 꽤나 당황한 상황이었고 신우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도대체 매주마다 아가씨를 왜 그렇게 부르세요? 그 덕분에 애들을 매일같이 보느라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요. 새언니 그만해요 제발. 내가 설명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영 모르겠네. 저희는 민정이 얘를 부른 적도 없고 부른다고 올해도 아닌데.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니었네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 것 같은데 그건 뭐 그쪽들끼리 천천히 알아보시던가 하세요. 전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3차전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신우가 시모에게 알렸고 시모가 남편에게 일러서 남편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죠. 당신 진짜 이렇게밖에 못해?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디? 오늘 대체 뭐하고 다닌 거야? 어? 우리 엄마한테는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헛소리하고 민정이 시댁에 가서는 뭔 소리 하고 온 건데? 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헛짓거리를 한 것 같아? 전혀 아닌데 어쩌지? 나 너 같은 놈이랑 안 살아. 내가 너 니네 엄마한테 버린다고 했고 버릴 거야. 우리 이혼해. 있잖아. 난 니네 가족들이 싸는 똥이나 치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알아들어? 그리고 네 동생이 애들까지 나한테 맡기고 헛짓거리 하고 다닌 것 같던데? 뭐야? 대체 겨우 이런 일로 누가 이혼을 해? 넌 이게 겨우 이런 일로 보이니까 문제인 거야. 알아들어? 넌 내가 말 안 하면 평생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구나? 그렇다고 말해주진 않을 거야. 넌 반성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당신 진짜 진심이야? 이혼하겠다는 말 후회 안 해? 드라마 찍냐? 웃기고 있네. 후회 안 하니까 걱정 말고 니네 가족동은 네가 직접 치우든가 본인들이 직접 치우라고 해. 더럽고 냄새나니까. 전 그렇게 남편과 격한 대화를 마치고 완강하게 이혼을 밀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하냐며 제가 정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듯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가 확고해 보여서 놀랬는지 붙잡더라고요. 이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난리치길래 소송으로 갈 시 남편이 얼마나 불리해지는지 알려줬습니다. 알려진 이유는 혼인기간이 긴 것도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할 것도 딱히 없어서 그냥 빨리 이 관계를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만의 방법으로 설득을 한 거죠. 하루빨리 헤어지도록 말입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불리하단 걸 이해한 건지 협조를 해줘서 나름 수월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먼저 이혼을 당한 게 신우라서 너무 고소했어요. 분명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우는 알고 보니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얘기에 수상함을 느낀 신우 남편은 그가 의심되던 행적으로 밟아봤나 봐요. 그런데 바람이 맞았던 거고
뱃속에 있다는 그 셋째도 상간남 아이인지 신우 남편 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신우는 남편에게 완전 처참하게 셋째를 임신한 채로 버림을 받았고 첫째, 둘째는 모두 신우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겼죠. 능력도 없고 바람까지 핀 신우의 손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이혼을 하고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지냈습니다. 마가 낀 듯 하루하루 고통스러웠던 결혼 1년 정도의 시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요즘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것 같고 드디어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스카웃된 회사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데 제법 커리어우먼 느낌이 나서 만족스러워요. 나름 돌싱나라 커리어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저랑 전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2세 계획을 세울 정도로 아이에 대한 생각이 컸었어요.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을 쉽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결국 다 사라지니까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결혼보다 더 신중한 건 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책임감이 뒤따르니 신중해야 해요. 돌싱녀로 돌아온 앞으로의 제 삶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아직 마음은 10대 고등학생인데 내일 모레면 40대를 맞이하는 어엿한 30 후반이네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4년 전에 2살 연상의 남편이랑 결혼을 했고 그 사이 2번의 유산을 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온전치 못했었거든요. 시댁 때문에 말이죠. 저희 시댁은 제가 사는 도시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더 작은 동네에 살고 계시답니다. 지방이라 거기가 거기이고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하며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체감상 그게 그것처럼 느껴지곤 하잖아요. 시댁도 그리 가까운 편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운전을 잘하시는 편이어서 저희 집을 자주 왕래하셨어요.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부부는 자가라고 부를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지방살이라고 서울 같은 다른 도시들보다는 아파트나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돈 들어갈 일이 훨 적은 이점은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대출을 받기도 마땅찮았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벌려놓은 빚더미들을 해결하느라고 최근까지도 애를 써가며 돈을 벌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심심풀이를 하는 화투를 판벌려 하시다가 큰돈도 잃어보셨고 그 난리를 피우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는 남한테 부동산 사기를 당하기도 하셨답니다.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충격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무려 3년 가까이 병원 시세를 지다가 돌아가셨고요. 그게 제가 딱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결혼할지 말지 무지하게 고민이 되었을 정도로 남편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정말 이별의 눈앞까지 갔는데 차마 남편과 헤어지진 못했습니다. 힘든 걸 알면서도 힘든 사람을 버리자니 그것도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랑은 서로 힘모아 돈 모으고 가정 일구며 열심히 살아보자며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도 한동안은 시댁으로 나가는 지출이 커서 돈을 모이질 않았었고요. 그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의 히스테리 때문에 2번의 유산까지 감당을 해야 했었답니다. 운전을 잘하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는 걸 무슨 드라이브, 나들이 하는 기분인 것 마냥 즐거워라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남편한테는 여동생이 하나 있지만 집안의 유일한 남자아이가 저희 남편이라는 생각에 집안 기둥을 바라보듯 떠받들어가며 저희 집을 방문하셨죠. 그러게 오셔서는 자신이 저지른 빚도 갚아주는 남편을 보며 반찬도 해다 먹이고 어쩔 땐 저희 집 세탁기를 직접 돌려가면서 제 남편의 뒷바라지를 대신 해주셨습니다. 마치 제 남편의 우렁각시라도 된다는 듯이 제가 해도 될 만한 세수한 살림들까지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셨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속임수가 하나 있었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살림도 거들어주는 정말 천사 같은 존재로 들리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철저하게 선을 긋고 남편의 뒷바라지만 해주셨답니다. 제 집에 와서 세탁기를 돌리더라도 남편의 속옷이나 옷가지들만 신기할 정도로 칼같이 골라서 빨래를 돌리셨고요. 반찬을 차리더라도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좋아라 하는 콩잎 무침이나 진미채 같은 것들을 위주로
적게 만들어 놓으셨죠. 방바닥을 닦더라도 남편이 잠드는 침대 쪽 바닥만 먼지가 쌓이면 안 된다면서 닦아대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고, 이불 빨래를 하더라도 남편의 베개 커버만 쏙 빼내서는 손빨래를 해가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셨답니다. 살림을 도와주시는 줄 알았더니만 내 남편의 우럭각시 역할을 대신 해가면서 자꾸만 내 옆을 알짱거리는 어머님이 슬슬 부담스러웠어요.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오지 마시지. 왜 오셔서는 며느리 살림만 쏙 빼놓은 채 애지중지 여기는지 샘통도 났죠. 일부러 나를 엿먹이려고 저러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마음이 늘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나 남편은 둘 다 이 지역에서 집을 살 작정으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지라 출근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내 집에 누가 들락거렸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죠. 신혼초에 함께 신혼집을 방문했다가 뒤에서 지켜보며 직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신 어머님은 그 후 망설임도 없이 쭉 저희 집을 들락거리셨고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면 부담스럽다고 말을 내비쳐도 어머님은 내 아들 보러 가는데 왜 네가 중간에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꼭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람 마냥 말이다. 사람이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더니만 딱 그 말이 맞네, 맞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매정한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바람에 더 말을 길게 잇지도 못했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빚을 갚아준다고 젊은 날을 다 바친 걸 많이 괴로워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는 저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니 중간에서 해결해보겠다고 더 성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여자 때문에 아들이 변했다며 오히려 저를 꼬리 9 달린 구미호 취급을 하셨네요. 대화 자체가 깊게 통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가 힘들어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아들과의 사이가 멀어져 간다며 더욱 무서운 집착을 보이셨죠. 여자가 유산을 하기까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저 스스로를 보니 더욱 뼈저리게 이해가 갔습니다. 직접적인 잔소리를 퍼붓는 건 아니셨지만 자꾸만 독립된 가정을 존중해주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면서 길을 빨리 하시는 것 같아 매사 불안했죠. 임신을 한 와중에도 그런 식으로 제 집에 와서는 제 물건만 쏙 빼놓고 빨래를 해주고 밥을 차리고 심지어 밥숟갈까지 하나만 딱 놓고선 제 남편한테만 밥을 먹으라 부르시는데 이럴 거면 그냥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시지 그러냐며 한바탕 퍼붓다 유산을 했습니다. 첫 유산의 후유증이 커서 그런지 둘째도 유산을 해버렸고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보겠다면서 돈 버는 것에 더 집중을 하려 했고요. 저한테 기쁨을 주는 건 돈밖에 없었습니다. 쓰는 재미보다도 한 푼씩 모아가면서 언젠가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나마 절 행복하게 해줬어요. 집 사겠다고 전략하며 지내다가 한 번씩 사먹는 치킨이 절 행복하게 했고 그렇게 치킨 먹고 맥주 한 캔 따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뒷담화를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제가 불쌍한 건지 남편도 이런 저를 잘 맞춰주면서 지내줬고요. 그러다 드디어 저희 부부가 집을 샀습니다. 비록 서울 안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는 나름 인지도도 좋고 외관도 깔끔한 아파트였고요. 남편이 버는 돈의 반을 시댁으로 퍼주며 살았던지라 대다수의 돈은 제가 모았었고요. 차곡차곡 모으는 돈에 대출도 좀 받아서는 온전히 제 명의로 산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도 미안함이 큰지 공동명의로 집을 사자는 말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한 걸 돈 모으는 재미로 살다가 집까지 덜컥 사게 되어버렸어요. 내 인생 37년 만에 내가 가지게 된 첫 명의의 집이었죠. 이왕 들어가 사는 거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기존 벽지부터 인테리어도 싹 다 새 걸로 바꿔버렸고 조금 더 돈을 보태서는 새로 사고 싶었던 소파까지 바꿔버리면서 온 재미를 인테리어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퇴근을 하고도 집에 들어가 있지를 않던 바람에 시어머니를 만날 일도 없었고요. 남편한테는 절대로 새집 비밀번호는 알려드리지 않을 거라 하면서 시어머니께는 이사 간단 말조차 아꼈어요. 시어머니를 새집에서까지 마주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주말에 반짝 이사까지 마무리를 하고는 짐까지 다 풀고 몸이 녹초가 되어 있는데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이 인사라도 하러 왔나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경계 없이 반갑게 문을 열었는데 아니 세상에
안 보여야 할 얼굴이 거기 떡하니 웃으면서 서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요. 여기구나. 니네 새 아파트가. 라는 반가운 말을 하시면서 제가 열어버린 문을 자기 손으로 활짝 열고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라면서 말끝을 당황해 흐리는 절 보며 어머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래서 네가 최근 내내 집에를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늦었던 거구나. 어쩐지 밖에서 할 일도 없는 애가 퇴근을 하고도 집에 오질 않는 게 이상하다 싶었다. 둘이 서로 짜고 치는지 말도 안 해주고 말이야. 새 집으로 이사 오는 걸 그렇게나 숨기고 싶었던 거야? 나한테?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어머님이 손에 들고 온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시고는 집안을 멋대로 한 바퀴 쓱 둘러보셨답니다. 완전 새 아파트네 이거 다. 이거 한다고 집에를 안 들어왔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라는 말을 하시면서 기분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분간도 안 되는 말투로 제 집을 훑어보셨어요. 그 와중에 버릇은 여전히 못 고치셨고요. 안방에도 들어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남편 베개커브만 쓱 만져보면서 잘 씻겨져 있는지 확인을 하셨고 세탁기 위치랑 빨래 가방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신 건지 베란다 밖까지 나가셔서는 두 눈으로 직접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안을 열어보고는 이사한다고 네 남편 속옷 빨래도 밀었나 보구나. 라며 넌 짓이 안 해도 돼 잔소리를 던지기도 하셨고요. 이사하는 날 전후에 누가 빨래를 하나요? 그걸 잘 아시면서도 꼭 일부러라는 식으로 내 남편 빨래를 왜 내가 안 했냐며 잔소리 하시는 꼴이 벌써 싸나웠네요. 제발 좀 빨리 나가주셨으면 하는데 시어머니는 나갈 생각도 없는지 온 집안을 천천히 다 헤집고 다니면서 집 구경을 하셨어요. 남편은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들켰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빠진 건지 머리를 쥐어싸며 소파에 앉아있다가 시어머니를 말려보겠다며 나중에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어떻게 찾아온 거냐며 시어머니께 물어보는 남편의 말에 저는 화가 난 채로 귀를 쫑긋 세우고는 어머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님은 작은 방 구경까지 다 마치고 난 후에야 큰 마음을 먹었다는 듯이 본인이 들고 온 가방 앞으로 다가오셔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 니들이 그렇게 먼 꿍꿍이를 펼치고 있다는 티를 팍팍 내는데 내가 당연히 눈치를 깠지. 이웃 할매도 니들 곧 이사 간다는 얘기를 해줬고 나도 니 와이프 회사 따라갔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길게 말해봤자 필요도 없고 본론부터 얘기하자. 내일부터 아니다. 오늘부터 나 여기서 지내도 되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어머님이 제 회사를 따라갔다가 라고까지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멈추시고는 말을 돌리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눈치를 깠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다니는 회사 앞까지 따라와서는 퇴근하는 제 뒤를 밟았다는 것을 말이죠. 이웃한테서 저희 부부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는 퇴근하는 며느리의 뒤를 쫓아선 이사 간다는 그 새 아파트의 위치까지 알아내신 것이었습니다. 기어코 저희 부부가 이사를 가고 나서까지 제 집에 들어와 휘저어 놓겠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리곤 실제로 그 짓을 벌이셨네요. 이사한 당일날 가방까지 큼지막한 걸 들고 와서는 집안을 한 바퀴 휙 돌아다니며 위치 파악을 하더니만 급기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잠을 자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사실 그간 제가 많이 무디긴 했었어요. 자꾸 집에 오는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볼썽사나운 꼴을 보여가며 거절을 하지 못한 건 분명 제 잘못이었죠. 하지만 저도 일하고 살림하며 힘든 와중에 아이까지 두 번이나 유산을 하게 되며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딸리는 바람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더러우니 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어머님을 피하게 되었고요. 돈 모아 아파트 산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다 보니 일이 이 지경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저를 더더욱 만만하게만 보게 되셨고 그러다 결국 합가를 하자는 말을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통보를 하기까지 이른 것이었죠. 제 나이 이제 겨우 37입니다. 아직 남편이랑 살 날도 창창하고 비록 유산을 겪기는 했지만 아직 아이를 가져보겠다는 마음을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연예인들도 40 넘어 잘 만났는데 저라고 못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온 신경을 좋은 곳에만 쏟아붓고 살아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독하게 돈을 모으고자 했어요. 돈이라도 벌어서 집이라도 있으면 내 마음이
온전히 편안하게 쉬어갈 구석이 있을 거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내 남편까지도 힘들게 할지라도 목적 하나만 가지고 독하게 버티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기어코 새 집을 마련해서는 내 마음대로 집도 꾸미고 채워선 막 이사를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쁜 순간에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어도 아주 제대로 끼얹어 버리고 마신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들고 오신 그 큼지막한 가방의 정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방이 여행 갈 때 쓰는 캐리어도 아니었어요. 손으로 직접 들어야 하는 큰 가방이었는데 지퍼를 열어보니 세상에나 어머님 옷이랑 속옷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일부러 남편 보라고 그렇게 짐을 싸우신 건지 가방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팬티가 한가득 보이는 걸 어머님은 빨리 짐을 풀겠다면서 속옷을 손으로 뭉쳤다가는 거실 바닥에 턱하니 놔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둘 꺼내 보이셨죠. 자기 옷을 말입니다. 그걸 어디다 풀어놔야 하는데 방 안에 자기 옷장이 따로 없다며 저한테는 가서 뭐라도 인터넷에서 옷장을 사보라며 컴퓨터 앞으로 갈아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참다 남의 집을 이런 식으로 쳐들어오는 게 어딨어? 라며 소리를 쳤더니만요.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 집이 왜 남의 집이야? 네 와이프가 그런 식으로 너한테 말을 하디? 지 집이고 나는 남이라고? 라고요. 자기도 자꾸만 찬밥 신세를 당하는 게 화가 나는 건지 남편한테 화를 내다가 급기야 저한테도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너는 내가 빨리 옷 넣어놓을 옷장 좀 사놓으라니까 굼떠서 뭘 쳐다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해 내보내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진짜 웃겨서 더는 못 들어주겠네. 라는 말과 함께 제가 시어머니 가방 앞에 가 속옷을 도로 가방 안에 싸 넣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도로 싸자 어머님은 기함을 치며 절 말리셨죠. 나 여기서 살겠다니까. 라면서 가방을 싸는 어깨를 도로 잡고는 그만하라고 발버둥을 치듯이 절 말리는데 결국 남편까지 나서서는 시어머니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리쳤죠. 엄마, 이 집 남의 집 맞아. 엄마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이 사람 집이라고. 이 사람 명의의 집이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혼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엄마는 집이고 뭐고 그냥 쫓겨나는 사람이 된다고. 알아보고? 라고 말입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들 부부 공동 명의도 아니고 아들 명의도 아닌 며느리의 온전한 혼자만의 명의란 사실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자꾸만 왜냐고 물으며 말이 없으셨어요. 그럴 리가 없다며 남편을 바보천치 취급을 하더니 너 혼자 이 큰 돈이 어디서 나서? 라고 하며 이젠 하다하다 저를 나무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혼자 집을 샀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며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고 이내 당신도 같이 쫓겨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당신 엄마 내보내 라고 말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거 가지고 유세 떠는 거 아니에요. 참다 더는 못 참겠어서 이제 좀 나 혼자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이러는 거니까 제발 말 좀 한 번에 알아들으시고 좋은 말 할 때 나가세요. 좋은 말 할 때 라며 호통을 치니 어머님은 뒷목까지 잡는 척을 하며 기함을 치셨죠. 며느리가 오만방자의 유세란 유세를 다 떤다며 남편을 붙잡고는 저런 애한테 아파트 명의를 몽땅 줬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보면 꼭 남편이 자기 돈이라도 보태서 아파트를 산 줄 알겠더라고요. 제 돈이 9할 이상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대출까지도 내 앞으로 받았는데 말입니다. 남편을 쪽이 팔렸는지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잡아 끌고 나가려고 현관 앞에서 가방과 시어머니를 모두 다 양손에 쥐고서 버티고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안 나가겠다고 그 와중에 자존심을 세운 채 상황 파악을 하느라 머리를 막 굴리는 게 눈에 다 보였고요. 그리고 이내 제가 신의 한 수를 썼습니다. 아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언젠 뭐 안 그러고 사셨어요? 정이 여기서 자고 싶으면 현관 앞에서라도 주무시고 가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이사하며 아직 이불 빨래를 못한 얇은 여름 이불과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베고 자는 베개까지 친히 챙겨 안방에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던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제가 던지는 이불을 폭삭 품에 안은 시어머니는 그 길로 무게에 쓸려서는 뒷걸음질을 하셨고요. 그 길로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고 제 집에서 완전히 나가버렸답니다.
밖에서 뭔 실랑이를 벌이는지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큰 소리가 여러 번 오고 갔는데 이웃 보기가 창피했던지 남편은 그 자리에 시어머니랑 시어머니가 들고 온 옷가방 그리고 이불들까지 싹 다 그냥 내팽겨두고는 다시는 오지 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나까지 쪽팔리게 만들어? 내가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사냐고. 집까지 얻어 사는 마당에. 나는 외침을 지른 채로 집 안에 들어왔어요. 필사적으로 비밀번호를 안 보이려고 한 건지 문을 열 때에 저보고 안에서 문을 열어달라 외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이불 보자기와 함께 내쫓은 뒤 집안에서 조용한 첫날밤을 맞이했습니다. 이사 온 날부터 이게 웬 소란인 건지 이웃 보기 나 뜨겁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밖에서 한참이나 기다린 채로 남편이랑 저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문자를 보내오더니 막판에는 서글픈지 우는 곡소리까지 내더라고요. 다행히 앞집에 이웃분이 안 계셨던 건지 아무도 나와서 제지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머님은 현관에 딱 달라붙어 곡소리를 거의 20분 가까이 내가며 저희 부부에게 문 열어달라 문자를 보내시다 사라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신 거죠. 인터폰으로 문 앞을 보니 이불이랑 베개만 덩그러니 놓여진 채로 시어머니는 가방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더군요. 그제서야 남편은 이불을 챙겨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날 남편은 어머님으로부터 저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이 먼저 나서서 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며느리는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고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는 이 사람이랑 평생 쭉 살 거니까 이 사람이 안 보고 싶으면 나도 안 보면 되겠네 라고 답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 바람에 세게 나온 시어머니는 졸지의 아들까지 못 보고 살게 생겼고 남편은 그 답장으로 시어머니를 차단해 버렸답니다. 남편이 차단을 하니 저도 얼씨구나 차단을 박아버렸네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어머님 생각을 하면 마음 편했던 날이 없었던 저였어요. 아이까지 잃었던 마당에 단 한 번도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원망스럽고 미웠던 날도 열의 9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과 몸이 많이 피로해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며 새 출발을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던 와중이었는데요. 남편이랑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차단까지 박으며 경고란 경고를 제대로 날려버린 것 같아서 긴 응징의 서막을 알리는 듯이 기분이 장대하네요. 이 알게 모르겠는 사이다스러운 심정을 오래도록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M1 시어머니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을 피해보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으며 살 거예요. 쫓겨나던 순간에 어머님의 얼굴은 요즘 밤마다 곱씹고 있습니다. 꿈에 나와서도 제 속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